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스탈린에 대한 내용으로 스탈린의 어린 시절부터 권력을 장악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의 서쪽 끝 그루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루지아는 호전적이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특히 스탈린이 있었던 고리라는 지역은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싸움을 좋아하는 지역이었죠. 그곳에서는 마을 축제 때도 특별 행사로 어린아이와 노인들 너도 나도 패싸움을 벌였으니 말입니다. 그루지아인이었던 스탈린 역시 체격은 작아도 싸움을 매우 잘했고 항상 싸움을 하고 다녔죠. 그는 이런 자신이 진정한 그루지아인이라며 그루지아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하하, 내가 진정한 그루지아인, 난 그루지아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처음으로 억압받게 되는데 스탈린은 악명 높은 제국의 신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신학교는 스탈린 같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억누르는데 특화되어 있었죠. 러시아 제국의 명령으로 학교에서는 그루지아인 같은 소수민족들의 호전성을 억압하기 위해 각종 체벌과 징벌을 동원해 스탈린을 소위 교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루지아식 언행을 하면 징벌방에 가두겠다. 기대에 부풀어서 갔던 학교에서 이런 것을 당하자 스탈린은 매우 당황했죠. 게다가 학교에서는 스탈린의 기를 죽이기 위해 언젠가는 10대에 불과한 스탈린과 학생들에게 처형장에서 죄수들이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는 심했죠.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루지아인이던 스탈린은 이런 것에 기죽기는커녕 이딴 거라다니 내가 누군지 알고 난 자랑스러운 그루지아인이다. 이따위 억압으로는 끄떡도 없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금지한 것들을 마음껏 어겨가며 이에 저항했죠. 특히 많은 금지 항목들 중에서도 스탈린은 금서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수민족의 반항심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많은 책에 금서 딱지를 붙였는데 스탈린은 이런 금서를 엄청나게 탐독하며 반항을 했죠. 그래서 5시간 동안 징벌방에 갇히는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서를 금서로 지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금서 안에는 많은 그루지아 작가와 급진파 러시아 작가의 소설 역시 있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혁명가인 주인공이 등장해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반체제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스탈린은 와,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소설 속의 주인공에 이입되어 그것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아직 어렸던 스탈린은 이에 대한 방법까지는 몰랐고 그저 막연하게 자신을 억압하는 러시아 제국놈들을 때려눕히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서를 읽다 보니 어느 날 스탈린에게는 어느 학생에게 권유가 오는데요. 야 스탈린, 너가 금서를 읽는다면서? 이런 것도 읽어봐. 그래서 스탈린은 그것을 읽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공산주의 책을 읽는 클럽에서 스탈린에게 책들을 건네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읽은 스탈린은 완전히 이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곳에는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 차르의 제국을 뒤엎고 프롤레타리아들만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 방법론도 물론 공산주의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렇게라면 정말로 러시아 제국놈들을 무너뜨리고 차르를 제거하고 우리 인민들만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어. 드디어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할 방법을 찾은 스탈린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은 이 무렵부터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책은 당연히 금서였으므로 학교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를 잡아내려 했는데 그러나 스탈린은 항상 이를 어기며 학교 교사의 심기를 뒤틀리게 했죠. 그렇게 실랑이는 계속되고 스탈린은 학교 계단에 앉아서 보란듯이 책을 읽고 교사가 뺏어갔던 책을 다시 탈환해오는 등 완전히 문제아가 됩니다. 결국 스탈린을 괴롭히던 교사는 안되겠다.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냥 내쫓아버리자. 이 녀석의 등록금을 올려서 등록금을 못 내게 만들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래서 등록금을 올려버립니다. 이는 스탈린에게 큰 타격이었는데요. 스탈린은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스탈린은 의외의 일을 벌이게 되니 별말 없이 그냥 학교를 그만둬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순순히 그만두네? 하하, 결국 이렇게 된 거구만. 스탈린 그놈 드디어 사라졌어.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야호!
스탈린에 대한 교사의 승리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스탈린의 억제기를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계속해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책을 읽던 스탈린은 어느새 학생 신분임에도 러시아 비밀경찰의 수사망에 들어갈 정도로 급진파 혁명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참이었고, 이제 그는 학교를 떠나 마음껏 공산주의 혁명을 할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신학교가 아니라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혁명활동을 벌일 인재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제국 학교의 끈앞을 따위와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혁명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스탈린은 이제 공산주의에 투신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소비에트에 합류하여 공산당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역시 그루지아인의 호전성과 폭력성이 발현이 되었는데요. 그는 당에 지원하면서 자, 당신 이름이 주가슈베리. 원하는 임무는 제게 다른 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주십시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과격한 업무를 자진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이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대했고 압제를 가했는데, 그렇다면 자신 역시 러시아 제국에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가장 폭력적인 곳에 배정되었고, 성인이 된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제국에 대한 자신의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제국의 현금 수송차를 털고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쓰는 가장 급진적인 혁명 활동을 하며 러시아 재정을 괴롭히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 공산혁명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 혁명의 최전선에서, 그것도 공산주의가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소수민족의 땅 카프카스에서 스탈린은 혁명활동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돈이었으니 혁명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의 각종 은행들에게서 돈을 탈취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에서 스탈린은 매우 두각을 보입니다. 소비에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강도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인데, 그는 수많은 루블을 훔쳐내 소비에트에게 주었습니다. 각종 해적질, 은행 강도짓을 하며 스탈린은 엄청난 액수를 당에게 조달했고, 이 덕분에 스탈린은 예상치 못하게 꽤나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가 워낙 막대한 루블을 훔쳐낸 덕에 그는 소비에트의 3대 자금 조달책 중 하나가 되기까지 했으니 소비에트에게 정말 막대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게, 사실 다른 혁명가들 역시 현금 수송차 등을 훔쳐서 돈을 털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려 드는 이가 많아서 같은 강도 단원들끼리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았다는 것인데, 스탈린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그런 짓들은 충성심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오직 소비에트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는 소비에트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자긍심으로 돈을 가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무력이 없었고 그는 항상 허름하게 지냈죠. 그는 자신이 쓰려 하지 않고 항상 돈을 분배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돈을 소비에트 당에게 계속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소비에트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고, 이랬던 스탈린은 금세 주목을 받아 많은 고위 소비에트 당원들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소비에트 최고 지도자까지도 스탈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니, 이러한 활동이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죠. 레닌은 소비에트 중에서도 급진 중의 급진파인 볼셰비키를 이끌고 있는 그야말로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형이 제국의 경찰에게 잡혀 처형을 당했던 것을 계기로 혁명활동에 투신했기 때문에 레닌 역시 스탈린처럼 제국을 몰락시키기를 원했고 매우 과격한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혁명가들이 대중들에게 혁명 사상을 전파하여 차르 체제를 뒤엎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막상 이런 활동을 하려다 보니 의외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격한 레닌의 스타일 때문이었는데, 그는 혁명가들이 인민들을 선동하여 매우 급진적인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혁명 전략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건 좀 과격한 거 아닌가? 좀 더 온건하게 하자고. 레닌 넌 너무 세게 해. 너무나 전투적이었던 레닌에게 동조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좀 더 온건하게 하자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닌은 여전히 급진혁명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전투적으로 혁명을 하고 싶던 그는 이게 매우 고민이었는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몸소 나서서 혁명의 최전선에서 매우 활발한 활약을 보이며 볼셰비키 3대 자금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니, 이에 레닌은 매우 기뻐했죠. 이는 과격한 방안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겉봐. 과격하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니까? 스탈린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레닌은 자신의 위신도 세울 수 있었고, 레닌은 그런 스탈린을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탈린은 이때쯤에는 더욱 혁명활동에 매진하여 자신의 출신지인 그루지아 곳곳을 돌며 노동자에게 파업을 조장하고, 이제는 바쿠라는 곳에서 볼셰비키 전투대까지 결성하여 보란듯이 무장대를 설립하고 은행을 습격하고, 이제는 제국의 경찰관까지 공격하는 데 이르죠. 이 성과는 러시아 제국의 무능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계속된 혁명활동의 성공으로 스탈린의 꿈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어 하하, 제정놈들도 속수무책이구만. 이대로라면 공산혁명은 시간 문제다. 어서 제정놈들을 무너뜨리고 전 러시아 국토를 소비에트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제는 전 러시아에 대한 혁명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카프카스의 레닌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루지아 지역에서 명실상부의 독보적인 혁명가가 되었는데, 이는 스탈린에 대한 레닌의 호감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마침내 이런 스탈린에게 특별함까지 느꼈고, 그래서 레닌은 어쩌면 스탈린을 자신이 더 키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슈빌리가 정말 갸륵한 일을. 게다가 별명도 내 이름이 붙었다지? 좋아.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겠군. 그렇게 레닌은 스탈린과 만났는데, 그런데 이 만남에서 그는 스탈린에게 꽤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은 굳은 일을 앞장서 도맡아 하기도 했고, 소수민족 출신이라 민족 관련 문제에 해박하기도 했는데, 마침 러시아의 그 많은 소수민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던 레닌이었던 만큼 여기서 그는 스탈린에게 호감을 느꼈고, 오호, 이 사람이 꽤나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좋다, 내가 이자가 더 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좋겠어 하고 적극 밀어주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스탈린은 워낙 과격했던 탓에 러시아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까지 끌려가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레닌은 체포되고 풀려난 스탈린에게 당의 한자리를 차지하도록 주선해주는 등 그런 스탈린을 도와주었습니다. 볼셰비키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의 비호를 받았으니 스탈린은 당 내에서 승승장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이 레닌과 스탈린 둘 사이는 매우 친밀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비에트는 각종 파업과 선동 등을 통해 세력을 불려서 어느새 꽤 규모가 커졌고, 이제 수명을 다해가던 러시아 제국은 뒤늦게 탄압을 강화하는 등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지만, 이제는 전국 노동자들과 농민의 마음을 얻은 소비에트가 러시아 제국보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되어 결국 레닌의 소비에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뒤엎고 러시아 재정을 전복시키고야 맙니다. 러시아 제국이 워낙 막장으로 치달은 탓에 소비에트는 수도에 무혈로 입성했죠. 이에 레닌과 스탈린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국의 잔당들은 남아있어서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에 맞서 왕당파 하얀 군대가 일어나 적백 내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스탈린은 정치장교로 임명되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계속되었고, 여기서 승리한 것은 소비에트였습니다. 인구의 6분의 1이 죽어나간 끝에 적백 내전은 소비에트의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레닌의 붉은 군대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러시아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스탈린에게 남은 것은 그의 목표, 공산주의의 확립이었습니다. 드디어 혁명이 성공하다니, 정말로 제국을 무너뜨렸어. 그렇다면 이제 레닌 동무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이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이 아니라 전 러시아 국토로 공산주의를 확장시켜서 러시아 제국을 완전히 소비에트 연방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그리고 레닌도 그래, 그러면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의 전국 확립을, 이제는 러시아 제국의 국토 곳곳에 공산주의가 스며들게 하여 완벽한 공산국가를 만들 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되기 직전에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니 바로 레닌의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비록 승리했지만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레닌의 반대파 중 한 명이 공장을 시찰하던 레닌에게 달려들어 총을 쏘아 레닌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쓰러졌고, 이에 스탈린은 청천벽력을 맞은 듯 했죠. 레닌 동무가? 이는 매우 심각했던 것이, 레닌 동무께서 여기서 잘못되게 된다면 누가 소비에트를 이끌지? 애써 혁명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는 레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면 소비에트는 후계 문제로 갈라질지도 몰랐던 일인데, 과연 스탈린의 혁명은 완수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산초당 출판사의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흑역사, 즉 역사 속에서 인류가 했던 실수들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가 정말 온갖 계획과 열정을 들여서 마침내 성공함으로써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우연히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실수를 했거나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다 보면 겨우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보며 한편으로는 어이상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이 책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굴욕과 오만의 역사를 유머스러운 필치로 집대성한 흑역사를 조망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